말씀드려야 되는 건 77명의 노동자분들이 건설 과정에서 돌아가셨다는 거. 정주영 회장의 결단력이나 추진력이 경부고속도로를 만든 것도 맞지만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건 노동자들의 피와 땀, 눈물이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꼭 저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번 미스터리 인물은 누구일까요? 야, 이건 나왔다. 네, 폭발차를 만든 박태준 명예회장인데요. 일본 유학 후에 고국으로 돌아와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한 최고의 엘리트로 만 40세 박정희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 1970년대 경제 발전의 핵심인 포항철 건설과 운영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 전까지 포스코를 세계 3위의 철강사로 올려놓으며 한국의 철강왕이라고 불린 그는요. 어떤 세계적 기업인과 비교해도 기세로는 어디서도 꿀리지 않는 철강 산업계의 태포남 최강자입니다. 사실 아무한테나 이렇게 왕이라고 붙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미 어린 시절부터 철강왕의 사주를 타고났다고 합니다. 사주요? 사주요? 1927년 부산에서 태어난 박태준이요. 태몽부터 심상치가 않았답니다. 아, 철이 나왔나요? 태몽이. 이 장안 다름산이 갑자기 커다란 용으로 변해 용트름을 하는 내용인데요. 근데요, 꿈에 나오는 다름산이 과거부터 철을 공급하던 주요 거점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요, 조선시대에는 유황재련 기술로 쇳물을 녹여 무기와 농기구를 만들어서 병사들과 농민 모두에게 큰 도움을 줬던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태몽이라고 보기에 박태준 걸어온 길과 일맥상통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경규 씨는 뭐예요, 태몽이? 근데 뭐 저녁에 뭐 잡지에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뭐 화투를 치다 광땡을 잡아가지고 광이야 해서 그런 꿈을 꿨다고 그러는데 그건 거짓말이고요. 제 꿈은 이제 제가 걸어놨는데 미스터리 이렇게 했대요. 어쨌든 박태준 회장이 제철하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이 박태준 불러가지고 야, 너 제철소 지옥. 제가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황당하죠. 출신은 군인이잖아요. 박태준 회장이 처음에는 거절했다는 거예요. 다른 전문가를 쓰라고. 근데 나는 임자를 잘한다. 계속 설득하는 거죠. 각하가 강권하니까 하게 된 거죠. 어쨌든 굉장히 큰 미션이잖아요, 이게. 근데 이 박태준을 오래전부터 찜해놨었다고 합니다. 이게 박태준이 조선경비사관학교 출신인데 여기 다닐 때 박정희가 탄도학 수업을 했다는 거예요. 저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애들한테 물어보거든요. 이거 질문을 던지면 애들 다 일단 고개를 숙이죠. 웬만하면 다 고개를 숙이고 뭐 이렇게 있는데 박태준은 저요,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풀어나갔다는 거래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이 포항철이라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맡기게 되는 데는 좋게 봐왔었던 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박태준 회장한테 테스트를 한 번 했다는 거예요. 박태준 회장한테 야, 너 다음 날 아침까지 보고서 하나 만들어 와? 이렇게 시켜요. 그리고 부하들 시켜가지고 막 박태준 회장한테 술을 엄청 먹인다는 거예요. 술 취한 다음에 아침까지 내가 시킨 거 하나 안 하나 보자. 근데 알고 봤더니 부하 직원들이 다 곤드레 만들어 대고 나가 떨어지고 보고서 딱 만들어서 딱 가져왔다는 거예요. 아, 간이 좋구나. 그래서 박태준 회장에게 무쇠 덩어리라는 별명을 붙여줬다고 하죠. 사실 박정희가 실제로 믿었던 사람은 박태준 한 사람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답니다. 5.16 군사정변을 준비하면서요, 이 일에는 일체 끼어들지 말고 내가 잘못되면 내 식구들이나 좀 돌봐달라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가족들을 맡긴다고 할 정도면 진짜로 믿는 사람이라는 건데 제철소를 맡아라고 하는지 알 수가 있겠네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에 이었어요. 왜 제철소에 꽂혔을까? 대한민국이 중화학공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철이 꼭 필요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제철소 건설이 상당히 시급했고요.
또 하나 당시는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 남북 대결 구도였는데 그렇죠. 북한에는 일제 강점기에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와 포항제철을 동시에 추진을 해서 대한민국의 중공업을 발전시키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제철소를 어디에 짓느냐입니다. 제철소 들어온다. 그 동네 대박이거든요, 진짜. 당시에 이 제철소를 우리 지역에 유치하겠다라는 공약을 건 사람들이 있어요. 3명 다 만만하지가 않아요. 김종필, 박정희, 이우락. 김종필은 충남에 짓겠다. 그 다음에 이우락 고향 울산. 그러면 저기 박정희는 왜 나오냐? 직접 참여하신 거예요? 지역 경쟁에? 당시에 삼천포를 밀었는데 그 누구냐면 박정희 대통령의 학교 동창이면서 재계의 마쿠 인물. 그 사람이 자기 고향의 삼천포. 근데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세 지역이 막 치열한 유치전을 벌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포항은 아무도 밀어준 사람이 없어. 박태준 회장이 참다가 박정희 대통령 찾아가요. 정치가 개입되면 이거 제대로 할 수가 없다. 무조건 포항에 돼야 됩니다. 주장을 하니까 그래 박태준 내가 너를 믿겠어 하고 포항으로 결정을 해준 거죠. 사실 박태준이 포항을 밀었던 이유는 바로 바다가 있고요. 그렇죠. 지역 크기에 비해 사람이 적게 살기 때문에 큰 제철소가 들어서기에는 최적의 장소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포항을 밀어주는 백이 없다 보니 외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랍니다. 종합제철소, 대한민국의 뜨거운 감자다 보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인사청탁을 하는 전화가 걸려가지고 이 전화 때문에 업무를 볼 수가 없을 정도였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결국에는 박태준이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대통령을 찾아가서 컴플레인을 겁니다. 딱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낌새가 이상했다고 해요. 뭐 임자, 일은 잘 돼, 뭐 힘든 건 없고 그러니까 인사청탁 오고 정부 간섭도 심하고 제철소가 독자적으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정부를 손을 떼라. 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럼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하는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또 가만히 있었나? 이 말을 듣고 박태준 회장에게 뭘 쓱 내밉니다. 뭘? 종이, 야, 네가 원하는 거 뭐야? 이거 다 써봐. 이게 그 메모지입니다. 지금 보면. 원하는 거 쭉 쓴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기 4번. 자, 읽기가 힘듭니다. 예. 여러분이 읽기 힘드실까봐 저희가 주석을 달았습니다. 구매 방법 결정에 고려된 요소. 청구권 자금 운용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간편한 수단 방법을 고려한다. 내가 알아서 잘 포항제철을 지을 테니 정부가 간섭하지 마세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숨은 그림 찾기 한번 해볼까요? 여기 잘 보세요. 이 메모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게요? 제일 중요한 거 저 위에 사인. 그렇죠. 맨 왼쪽 위에 보세요. 뭐 낙서 하나 돼 있잖아요. 읽을 수가 없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 사인이라는 거예요. 여기 쓴 거 다 해준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 유명한 종이 마패라고 불리는 겁니다. 야, 이 박태준을 향한 박정희 대통령의 무한 신뢰가 느껴지는 대목인 것 같은데요. 찐사랑이라고 봐야죠. 진짜. 찐사랑, 브로맨스. 그런데요, 두 사람이 정면 충돌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종합제철을 국영기업으로 할지 주식회사로 할지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요. 박태준은 이때도 정부의 간섭을 피하려고 주식회사로 가는 게 맞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정희도 양보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서로 한채 양보가 없는 세 차례의 토론 끝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결국 한마디를 하게 된답니다. 임자한테 졌어. 박태준의 끈질긴 밀어붙이기에 양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박태준 회장을 이렇게까지 믿고 지지하는 데는 박태준 회장이 청렴 결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보호해주고 지지해주는 박정희 대통령에게도 정치 쪽은 나는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선을 그었다는 거죠. 1969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삼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삼선 개헌을 할 때 당시 권력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이 이 박태준 회장을 찾아가서 여기 삼선 개헌에 좀 찬성하는 서명을 해달라라고 했는데 이것을 박태준 회장이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형욱 정보부장이 화가 나서 이거를 박정희 대통령에게 얘기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 친구는 원래 그런 친구야. 포기해. 제철소 일이나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건드리지 마.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박태준 회장은 포항제철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고 나서도 포항제철 회사 주식을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들에게도 전혀 그 회사를 나눠주지 않고요. 그래서 끝까지 청렴 결백을 유지한 그런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태준은 왜 자신을 도와준 박정희에게 끝까지 그렇게 선을 그었을까요? 사실 포항제철을 만드는데 들어간 돈이 그냥 일반적인 돈이 아니라 특별한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박태준이 이 제철소를 지어달라는 특명을 받기는 했지만 사실은 제철소는커녕 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돈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돈을 빌려가지고 지으려고 했는데 미국이 우리나라 같이 가난한 나라는 이제 돈을 빌려줄 수 없다 라면서 이제 태도를 바꾼 겁니다. 사실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 1인당 GDP가 $100 수준이었어요. 지금의 300분의 1 수준이었대요. 정말 그냥 못 사는 나라였던 거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빌려준 돈으로 제철소 짓겠다고 하니 떼일 게 뻔한 돈이니까 당연히 안 빌려주려고 한 거죠. 그렇게 낙심한 박태준에게 이제 불현듯 머릿속에서 뭔가 하나가 탁 하고 떠오릅니다. 여기 보시면 철 옆에 피 맺힌 돈이라고도 부르는 건데 대일 청구권 자금입니다. 이게 이제 과거 일본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으로 한국에 줘야 되는 돈인데, 근데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포항제철을 만드는 시드머니로 쓰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 돈 헐값에 받아가지고 우리가 사과받았다고 할 수 있어? 당시 나왔었던 말이 조상의 돈을 쓸 바에 차라리 철강을 수입해서 쓰는 게 낫겠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반대가 굉장히 거셌었던 겁니다. 근데 일본에 우리가 이러한 데다가 쓸 거니까 허락까지는 아니지만 보고 절차까지 있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치욕적인 거죠. 그러네요. 아니 뭐 그러니까 그런 일로 받은 것조차 좀 화가 나는데 이제 그 돈을 어디에 쓸지까지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게 너무 이상한 일인데요. 당시엔 좀 그런 측면들이 있었죠. 지금 기준으로 볼 때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어쨌든 박태준 회장 입장에서 돈을 받았잖아요. 그걸 가서 일본에 가서 어디다 쓰자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당시에는 일본은 제철 산업에 발달했었죠. 그러니까 박태준 회장이 가가지고 야 내가 이걸로 제철소 만들 건데 니네 회사보다 훨씬 더 좋은 거 만들 거다 라고 말하고 싶었겠지만 그렇게 말을 못하죠. 못하죠. 그냥 겉으로는 내가 제철소 짓긴 할 건데 야 내가 지금 저 포항 저 영일만에 언제 내가 신일볼 제철 이기겠니? 내가 죽을 때까지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이제 외교적인 수사를 써가면서 일본을 설득해가지고 저 돈을 제철소 자금으로 쓸 수 있게 허락 아닌 허락을 받아오는 거죠. 근데 여담인데 이거는 당시 이제 일본 고위 간부들을 설득하는데 망고를 썼다는 거예요. 망고. 과일? 과일 망고. 지금의 망고 흔하지만 저 당시에는 아시아의 최고 선진국인 일본도 망고가 흔하지 않았대요. 그렇죠. 저 당시에는. 박태준 회장도 제가 망고를 몇 번이나 먹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그걸 구해가지고 일본 저 간부들한테 준 거예요. 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야, 박태준이 야, 이 귀한 거를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동남아에서 가져왔구나라고 굉장히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이게 일본 사람들 설득하게 되는 좀 하나의 도구로 좀 쓰였다고 하죠, 망고가.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게 얻은 조상들의 자금으로 포항제철을 만들게 됐는데요. 거금이 포항제철에 들어온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소위 검은 손들이 자꾸 개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태준이 유착 세력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더욱 청렴을 내세우게 되고요. 철저하게 정치와 거리두기를 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리 박태준 회장이라고 해도 조상의 피를 묻은 돈을 쓰기라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깨가 되게 무거웠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 아주 선의해서 해석하면 너무 돈이 급하니까 그걸 가져와서 경제개발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뭐 누가 해먹고 대통령이 1억 달러 해먹고 박태준 회장 1억 달러 이랬으면 난리 나는 거죠. 그렇지. 결국은 이제 귀한 자금으로 지금의 세계적인 제철소를 만들 수 있었으니까 어떤 일각으로 보면은 또 다행인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해서 건설을 시작하게 된 거죠. 여러 논란은 있었지만. 근데 착공하기 며칠 전에 새벽 4시쯤이었는데 박태준 회장이 갑자기 모든 직원들을 공장이 지어질 그 부지, 그 허허벌판 거기에 집합을 시켰다고 합니다. 착공 전에? 착공 전. 쉽지 않네요. 실제로 비상 소집된 직원분한테 만나서 물어보셨답니다. 제작진분들. 아 진짜요?
그때 그 103만 평의 지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랬는데 사실 그 한가운데 이제 조그만 동상 같은 거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현장 관리 사무소가 있었는데 별명이 이게 롬멜하우스입니다. 사막 가운데 있으니까 그 앞에서 조회를 하면은 우향우 하면 그게 이제 영일만 바다를 향하는 겁니다. 청구권 자금이라는 게 우리 조상의 피가 섞인 거니까 잘못하면은 여기서 우리 전부 우향우해서 저 바다로 가서 빠져 죽어야 된다. 그 우향우라는 게 바로 그 조상의 피 이거를 우리가 반드시 갚아야 된다. 그런 각오로 그걸 이제 우향우 정신을 상당히 강조를 하셨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많이 마음에 그런 걸 느꼈죠. 실제로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빠져 죽으실 거예요? 넣으세요. 아유 정답이지. 바로 불공정 계약. 소속사 대표님이라면 네,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으쌰으쌰 해보자는 그런 분위기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자금이 아니다 보니까. 그날만 그런 게 아니라 매일 아침 조회를 할 때마다 우양호 정신이 강조되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초창기부터 멤버였던 분은 실제로 우리가 포항제철 건설을 하다가 실패하면 진짜 바다로 뛰어들겠구나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셨다고. 저게 빈말이 아니구나. 예, 빈말이 아니라. 예. 그런데 저 공사가 쉽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포항의 영일만이라는 데가 당시가 상황이 어땠냐면 여기가 저 벌판이잖아요. 와. 영일만 바다. 그리고 저기 이제 모래사장이거든요. 그 여기다가 제철소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바다만 어때요? 바닷바람이 세단 말이죠. 이 저 모래가 계속 눈, 코, 목 여기 다 들어가가지고 어쩔 때는 숨쉬기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공사를 하는데. 그래서 당시에 그런데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유령을 봤다. 또 산신령 마냥 24시간은 하지 마라. 네, 무슨 유령인지 궁금하죠? 아니 실제로 이러고 다녔다니까 누가? 아, 유령을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걸 이게 뭐냐면 실제 쌀포대예요. 쌀포대. 쌀포대인데 이게 모래바람 너무 세니까 원래 이제 방독면 같은 거 쓰면 좋은데 돈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이 포대자루를 쓰고 다녔다는 거죠. 박태준 회장이 그 진두지휘 하기 위해서. 박태준 회장은 이 모래사장에 바람을 맞으며 대통령이 나보러 진짜 이 모래밭에서 죽으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모래바람이 너무 심해서 나중에 박태준 회장이 병이 나서 수술까지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